은혜를 베푼 자리에는 반드시 무례가 자란다는 사실을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은 몸으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때 그의 곁에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조정에서 총망받던 시절, 그의 문 앞에는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는 그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유박해로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로 끌려가던 그날, 그토록 그의 신세를 졌던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리고 그를 모른 척한 이들 속에는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아끼고 챙겼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해줄수록 만만해지고 베풀수록 당연해지는 인간관계의 잔인한 진실을 정약용은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에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유배지에서의 긴 시간 동안 서서히 하나의 통찰로 응축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관계에서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이용당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태도의 전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계속 퍼주기만 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 그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냉정한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착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 번의 배려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호의가 멈추기라도 하면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고 심지어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관찰하며 이 원리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 대가 없이 베풀었던 도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착한 사람이 결국 상처받는 관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도 결국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거절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혹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미안한 마음에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곤 합니다.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 둥,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둥,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관계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거절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그 이유를 듣고 나서 그 이유를 반박하거나 그 이유가 사라지면 다시 부탁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애초에 명확했던 거절의 의사는 흐릿해지고 상대는 계속해서 파고들 틈을 찾게 됩니다. 반면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고 담백하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렵겠다는 한마디, 다른 일정이 있다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구차한 설명 없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와 무게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정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상대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태도의 기본기입니다. 2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관계에서 누군가 선을 넘거나 서운하게 행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다투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대부분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는 그 화를 그저 한때의 감정으로 치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 화가 지나가고 나면 관계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저버린 사람들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예전처럼 먼저 다가가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되 속으로는 그 관계에 쏟던 정성과 호의를 조용히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이런 침묵의 물러섬은 100마디의 화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갑자기 무언가를 베풀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스스로 곱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곱씹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에게 방어할 명분을 주지만 조용히 행동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은 상대에게 스스로 성찰할 여지를 줍니다. 이것이 감정을 이기는 태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한결같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다정하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냉랭하게 돌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로 쌓이고 결국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몸이 편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은 곧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이 유배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예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동심을 지닌 사람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정한 존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태도가 널뛰는 사람은 순간의 관심은 받을 수 있어도 결코 오래가는 신뢰는 얻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름에 응하는 속도입니다. 누군가 연락을 하면 곧바로 달려가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배려심 깊고 성실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부르면 오는 사람, 언제든 연락하면 바로 답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시간과 삶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삶으로 바쁘고 자신만의 일정과 목표로 가득 찬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게감을 지니게 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곧바로 응하기보다 자신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때로는 정중히 거절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이 생깁니다. 이것은 결코 상대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히 여겨질 수 있다는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나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5번째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나서서 베푸는 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탁받지 않은 친절을 먼저 나서서 베푸는 행동은 처음에는 상대에게 큰 고마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친절이 반복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그 호의가 어느새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고 나중에는 그 호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오히려 서운함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나서는 순간 스스로 하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관계의 함정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켜본 인간관계의 냉혹한 진실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 요청 없이 먼저 베풀었던 수많은 호의들은 시간이 흐르며 상대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상대가 스스로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응해 도움을 주는 친절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기억되고 도움을 준 사람은 은인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먼저 나서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상대가 스스로 손을 내밀 때까지 여유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5가지 통찰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간 심리의 근본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도 그것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일방적으로 주어지면 그 가치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명확한 태도와 적절한 거리, 그리고 일관된 품격을 지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호의는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정약용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며 이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조정에서 물러나 유배지로 향하던 그 순간,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명확한 경계로, 일관된 품격으로 서서히 완성되어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계속 맞춰주고, 계속 참아주고, 계속 먼저 나서서 베풀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만만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태도와 적절한 거리를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또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한 마음이 옅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 흔히 심리적 빚이라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 빚진 마음이 고마움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빚이 반복해서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상대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재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식으로 이유를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원래 주어졌어야 할 몫으로 느껴지고 마음의 부담은 사라지는 대신 감사함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배신도 바로 이 심리 구조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가 조정에 있을 때 아낌없이 도왔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그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결국 그 도움이 사라졌을 때도 미안함이 아니라 서운함을 먼저 느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실생활에 대입해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번 동료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동료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지만 그 도움이 서너 번 반복되고 나면 어느새 그 업무는 은근히 그 사람의 몫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정이 생겨 그 일을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동료는 고마웠던 지난날을 떠올리기보다 오히려 왜 이번에는 안 해주냐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늘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던 부모가 어느 순간 형편이 어려워져 지원을 줄이면 자녀는 부모의 그간의 희생에 감사하기보다 갑자기 왜 달라졌냐며 서운함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특별히 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체가 반복된 호의를 기본값으로 재설정해버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관계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핵심은 호의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호의가 흘러가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이후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는 결코 인색하거나 냉정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문을 나누고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는 누구보다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만 그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도움을 베풀기 전에 상대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움이 상대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인지를 먼저 헤아렸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건네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크기의 호의라도 상대가 체감하는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상 넘치도록 받던 것을 어쩌다 한번 받는 것과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받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마음속에 새겨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계산적이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아무 기준 없이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태도야말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기준 없는 호의는 상대에게 그 호의의 진짜 가치를 가늠할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확한 기준과 절제를 가지고 베푸는 사람은 그 호의 하나하나에 진심과 의미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상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주느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남긴 태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지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저 편하게 얻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결코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별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의 가르침을 더욱 귀하게 만들었고 훗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스승을 향해 깊은 존경심을 품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관계라도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결국 소모품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호의를 신중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한 존중을 받게 됩니다. 정약용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얻어낸 이 통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유배지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 뼈저리게 증명해낸 것입니다.